이때 예정이를 여유있게 남겨놓고 휴학을 한 상태인지라 모처럼 만에 한가로운 시간이었다.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전에는 그동안 부족한 잠에 빠져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들어와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고 간신히 눈을 떴다. 하지만 술기운이 남아서인지 일어나기가 싫었다. 밖으로부터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온다. 성우 어머니,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으면 어떡해요? 한 발자국만 나가 대문 옆에 버리면 되는데 지금 당장 내다 버려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주인집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어머니의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지금 치울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어머니가 주눅이 들은 목소리로 대답하는데도 주인 아줌마는 여전히 독살스럽게 퍼붓는다. 그리고 수돗물 좀 꼭 잠그지 못해요. 수도요금을 성우 어머니가 모두 낼 거예요? 알았시요. 어머니를 대하는 주인 아줌마의 말투에 분통이 터져 잠이 확 달아난다.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다. 어려서 남편을 잃고 없는 살림에 나를 공부시키고 키우면서 오랫동안 독신으로 사신 어머니는 정말 시골 여인처럼 순수하기만 하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지만 주인 여자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에도 착한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윽박지른 주인 여자가 밉상스럽다. 주인 집은 두뇌외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있다. 주인 아줌마의 이름은 박은영.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에 비해 그녀의 남편은 10년 이상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긋한 몸매에 보기 좋을 만큼 살집이 오른 아줌마에 비해 남편은 키가 작고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인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였다지만 주인 남자는 건실하고 헛되게 낭비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인 아줌마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지만 주인 아줌마가 동네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험담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의외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부부간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주고받는다. 주인 아줌마의 남편에 대한 불만은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나이도 어리고 미모가 반반한 주인 아줌마가 볼품없는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을 짐작컨대 남자의 재산에 이끌려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면박을 주는 박은영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에 몰두한다. 문득 다른 사람에게는 도도하게 보이는 주인 아줌마가 나에게 많은 곱살스럽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언젠가 더운 날 수돗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하던 그녀의 말이 떠올린다. 어머, 성우 학생, 체격이 정말 좋네.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네. 그녀의 예사롭지 않게 느꼈던 눈빛이 어쩌면 남편에 대한 불만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나를 자극한다. 도도하고 거만하지만 나긋한 허리가 드러나 보이는 그녀의 자태가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어쨌든 그녀의 자만심을 꺾어놓기 위해서라도 접근해 볼 생각을 하고 불쑥 일어나 추리닝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 빗자루로 쓰레질을 하는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안쓰럽게 보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할게, 주세요. 어머니에게서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나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도리어 안쓰러워한다. 더 자지 않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 다른 일 보세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마당을 쓸어 모은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을 모아 대문 밖에 내놓았다. 그리고 주인집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열린 현관문 안으로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주인 아줌마 박은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 때문인지 현관 안을 바라보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헛기침을 하니 그때서야 청소기를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볼멘 소리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저 쓰레기 다 버렸는데요. 또 할 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앙칼진 목소리를 내뱉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는 정색을 한다. 미소까지 띠며 멋쩍은 표정으로 치맛꼬리를 움켜쥔다. 그녀의 몸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퉁명지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고 시킬 일 있으면 말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집 양반이 도통 집안일에 무관심하기에 짜증이 났던 것뿐이야. 그녀는 공연히 변명을 했다.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자전거 판매와 수리점을 하는데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그녀의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여차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분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대하는 그녀의 대답에 나도 모르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기도 하겠네요. 그렇지만 가게 일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시잖아요. 성실하면 뭘 해? 도대체 사는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날 이때까지 외식 한번 해보지 않았으니까 공연히 얼굴을 붉히면서 그녀가 푸념을 했다. 의외로 거리낌 없이 내뱉는 하소연을 듣고 그녀의 다른 약점을 들춰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과에 대한 불만은 약점이기도 하고 나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배시시 미소 짓는 그녀에게서 매력이 풍긴다. 빙긋이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도 두 다리 길이가 똑같지 않대요. 한 다리가 길면 한 다리는 짧은 거라는데요. 성호 학생은 별걸 다 아네?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도와주면 여자가 훨씬 편하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정말야. 이걸 어쩌나. 미안해서 그녀는 일어나는 미소를 감추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내 시선은 그녀의 몸매를 보고 있다. 내 시선을 느끼는 그녀의 눈초리가 가늘게 떨린다는 생각을 했다. 거실 안에 서 있는 그녀의 몸매에 시선을 고정하고 현관문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섰다. 요즘 저도 놀고 있는데요. 뭘? 그럼 세면장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데 고칠 수 있소? 해보죠.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도 학교에 가고 그녀 혼자이기에 조용하였다. 세면장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 잠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면장 입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공구가 있어야겠는데요. 공구. 네, 드라이버하고 팬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구를 찾으러 갔다. 치마꼬리를 살랑거리며 거실로 나간 후 나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 학생. 이것 좀 붙들어줘.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니 의자를 딛고 올라선 그녀가 옷장 위에서 상자 하나를 붙들고 쩔쩔맸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의자가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를 붙들었다. 그녀는 공구를 찾느라고 상자 속을 뒤졌다. 위를 올려다보는 나의 시선 속에 그녀가 들여다보였다. 넋이 나간 듯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린다. 얼굴을 살짝 붉힐 뿐 태연자약한 표정을 하는 그녀의 심중을 알고 싶었다. 상자를 들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녀를 부축하며 한마디 했다. 아줌마는 처녀처럼 예뻐요. 성호 학생은. 그런 말을 흘겨보는 눈빛이지만 내 말이 싫지 않다는 표정으로 눈을 흘겼다. 그 말에 더욱 용기를 내서 손을 뻗쳐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그녀는 얼굴을 붉혔을 뿐 거부하지 않았다. 화들짝 놀라면서 힐끔 나를 내려다보기는 했지만 나는 쾌재를 불렀다. 경계심을 풀어놓은 그녀의 태도는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대하는 평소의 그녀라면 앙칼진 목소리를 흘릴 것이다. 하지만 공구 상자를 들고 의자에 내려선 그녀가 눈을 흘기며 종알거린다. 못됐어. 엉큼하게 얼굴을 붉히는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하고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코 싫지 않은 표정만으로도 나의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이다. 예상대로 그녀는 나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미소를 흘리며 그녀에게 공구를 받아들어 세면장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풀어 찌꺼기를 닦아내고 다시 조였다. 다행히도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 나오지 않았다.
수리를 하고 돌아서는 나를 향해 박은영 그녀가 방글에 미소 지며 말했다. 고마워, 성호 학생. 어쩌지. 너무 고마워서.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제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였다. 내 머릿속에는 무언가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묘한 눈빛으로 주춤거리는 나를 바라봤다. 무의식 중에 시선이 마주친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변했다. 미안해서 어쩌나. 시원한 맥주 한 잔 줄까? 네, 주시면 고맙지요. 잠깐 앉아서 기다려. 금방 갖고 올게. 마지못한 척 대답을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왠지 망설이는 것 같이 주춤거리다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소파 맞은편에 있는 벽걸이 TV가 시야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 있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당황하였다. 장식장 안에서 덜커덕하는 소리가 나고 TV 화면에는 에로 영화의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당황스러운 한편 나는 의미 있는 미소를 흘렸다. 남편과 아이가 없는 시간에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내던 박은영이 보던 비디오 테이프였던 것이다. 스위치를 끄려다가 오히려 박은영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있는 주방의 동태를 살피며 느긋하게 TV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거실 TV에 무슨 화면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주방으로부터 그녀의 모습이 나왔다. 쟁반에 맥주 캔과 그리고 안주와 과일을 받쳐든 그녀가 주방에서 나와 탁자 앞으로 다가왔다.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어. 고맙습니다.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고 일어선 그녀가 무심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때마침 화면에는 남녀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집중한 나를 의식한 그녀가 놀라서 당황했다. 어머. 이게 왜 켜있지? 그녀가 황급히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스위치를 끄려는 그녀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다. 하하. 미성년자도 아니니 괜찮아요. 재미있는데요.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더욱 당황스러워하였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흔들렸다. 하지만 정색을 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역력하였다. 묘한 표정으로 그녀가 탁자 위에 컵에 맥주를 따랐다. 시원하게 한잔해. 네, 고맙습니다. 컵을 2개 가져온 것으로 보아 그녀도 맥주를 마실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그녀에게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 옆자리에 와서 앉는 그녀에게도 맥주를 따라주며 은근히 치켜세웠다. 아줌마는 젊은 처녀들보다도 매력이 넘쳐요. 한잔 하실 거지요? 매력은? 나도 한 잔만 할까? 칭찬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은 그녀가 잔을 들었다. 거침없이 잔을 비우는 모습이 주량이 역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한 잔씩을 들이키고 다시 잔을 채웠다. 막상 둘이 나란히 앉아있으니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TV 화면이 문제였다. 내 시선을 의식하면서 농도 깊은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다가 앉았다.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눈웃음을 짓는다. 아줌마는 처녀 시절에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뭘 해? 이제 애 아빠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걸.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직도 아줌마는 처녀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데. 정말이야. 제법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그녀의 눈빛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럼요. 아직도 20대로 보이는 거요. 한 잔 더 해요. 그런 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듣지만 그럼 뭐해? 식모같이 집안에서만 맴도는 걸. 우리는 다시 잔을 비웠다. 잔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깃들었다. 아직도 아줌마는 귀엽고 매력이 있어. 그렇게 보여? 이러면 안 돼. 난 남편 있는 아줌마야. 괜찮아 아줌마. 그런 후 못됐어. 난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눈을 흘겼다.
그리고 걱정스런 눈빛을 띄었다. 뭘 어떡해요? 그냥 좋은 건 좋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런 후 그녀가 고의로 피해서인지는 몰라도 한 주일이 지나도록 그녀와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방문을 나서던 나와 시선이 마주친 그녀가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쟁반에 무엇인가 싸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것인데 많아서 가져왔으니 잡수세요. 어머나, 비싼 고기를 왜?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놀랄 만도 하였다. 평소에 앙칼진 그녀가 곱상하게 변하기도 했지만 꽤 많은 양의 소고기를 가져다 내놓은 것이다.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던 그녀가 나를 힐끔거리며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많아서 가져왔는데 얼마 안 됩니다. 고마워요. 이걸 고마워서 어쩌나. 안녕하세요. 저는 70 중반이 훨씬 넘은 여성입니다. 저는 이거 지금 컴퓨터로 적는 거예요. 최근에 복지회관에서 배운 거 알뜰하게 써먹네요. 저는 저와 같이 사는 동거인 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쓰고 있는데요. 요즘 제 낙은 저녁 먹고 나서 바람이 솔솔 부는 베란다로 나가 혜자랑 나란히 앉아 맛있게 딴 커피 마시면서 혜자의 어릴 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참, 자네 팔자도 아주 태어날 때부터 남 못지않게 기구했구만. 혜자는 무당의 딸이랍니다. 혜자 엄마가 그 동네까지 해서 이웃 7동네에 털을 잡고 있는 단골레였는데 아시다시피 무당은 8천이죠. 무당에게 장가가려고 하는 남자는 그 시절만 해도 없었거든요. 늘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하루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로부터 혜자가 태어났는데 혜자가 예쁘거든요. 아주 눈에 확 띄어요. 지 아버지 판박이라네요. 혜자는 어릴 때부터 1년에 4번 밤에만 살짝 찾아왔다 동틀 때 돌아가는 남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네요.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관계였으니 그리 왔다가 그리 가는 거겠지만요. 한날은 하늘이 아직 남청색인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주섬주섬 나와서 마루 위 선반에 엄마가 올려둔 신발을 꺼내 신고 유유히 사라지는데 그 모습이 깊게 가슴에 남아있답니다. 그 이후로 못 봤으니까요. 엄마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 걸 남에게 숨겨야 했으니 신발을 선반 위에 올려 감추었고 아버지는 동트기 전에 사라져야 하는 그 관계만 혜자의 가슴에 한으로 남은 거죠. 그날 자다 말고 인기척에 깬 혜자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나가신 살인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혜자 엄마가 그런 혜자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꼭 안고 우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내 새끼야, 그 사람 보든 너를 보는 애미 맘을 알까? 네가 알고 그 사람이 알까?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아마도 혜자 엄마는 평생을 함께 살지 못하는 혜자 아빠를 보고 싶을 때면 혜자 아빠를 닮은 혜자 얼굴을 보며 사셨을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명절,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 혜자는 떡국을 먹었고 혜자 엄마는 술을 드시면서 본가에 조강지처가 계신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든디야. 내죄인디. 누가 뭐라도 나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진 사람이여. 이게 정이 뭐라고, 하룻밤 정이 뭐라고 이렇게 평생 목을 매서. 그래도 자식 없이 홀홀단신 죽어야 할 년의 팔자에 새끼를 만들어주신 분인께 나는 그분 원망 못혀. 1년에 4번 보면 어때요. 지금 내 해째 얼굴 구경도 못했으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잊지 않고 꼭 찾아주셨던 때가 있은께 나는 행복했어.
참 본가 쪽으로는 지나치지도 못하고 음지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엄마의 팔자를 보고 자란 혜자였습니다. 혜자가 17살 때 2년간 병을 앓던 혜자 엄마가 세상을 뜨시고 중학교 졸업하고 집에만 있던 혜자는 돈도 안 되는 살림살이 다 처분해버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네요. 서울로 올라와서 찾은 사람이 외가 쪽 당숙인데 혜자의 당숙 아저씨가 바로 제 남편 기사였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해주시던 분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하면서 일을 그만둔 때였거든요. 그 대타로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해주게 된 거예요. 애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손끝도 야무지고 중학교만 마쳤는데도 또 사리의 옳고 그름을 그 나이에도 헤아릴 줄 알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똘똘하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야박하지 않게 하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행상인이 머리에 스탱으로 된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꼬마김밥, 약기만두, 바람떡, 꽈배기 같은 걸 넣고 집집마다 대문 열고 들어가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혜자가 그날 아침밥하고 남은 밥을 꼭 자기 방 아랫목에 묻어두었다가 행상인에게 밥을 대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아직도 밥이 꿉꿉하니 따뜻하니 잡수실만 할 겁니다. 시래기도 제대로 지져졌고 김장김치가 아주 제대로 익었어요. 지목신 고등어 잡은 한 토막도 반으로 나누어 행상인 상에 올리는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런 정스러움을 제게도 표현하는 아이니 저는 흡족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10수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딸만 하나라 시숙댁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서 아들 못 낳는 여자는 밖에서 남자가 아들 낳아와도 아무 말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말로 늘 중주먹을 당하기 일쑤였고 아들 없어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않던 남편에게 죄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던 때였는데요. 무엇보다 딸 하나라고 있는 게 애초에 싹수가 노래서요. 그런 아이 키우다가 딸보다 2살 많은 의젓할 뿐더러 정 많은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니 마음의 의지도 되고 이래서 딸은 살림미천이란 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죠. 사실 행상인들에게 밥 대접하는 거요.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지멋대로 살림을 퍼쓰는구나 화를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 그럴 수도 없었던 게 한라타이어 공장 사모님 댁은 인심이 후하다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시장을 가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단박에 틀려진 겁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그때 알아졌어요. 동네에서 가장 현금이 많다는 집 안주인이었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안 베풀고 살았나를요. 그걸 17살 계집애에게 배운 겁니다. 혜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될 무렵에 혜자방에서 향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하나 이게 무슨 냄새인가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작은 소반에다가 향 피워놓고 갈비 넣고 탕수국에 흰밥이 소복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침에 계절에 안 맞게 웬 탕수국을 끓였나 했더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지네 엄마 기일이라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 장본거는 제 돈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나이 어린 것이 어찌나 가슴이 찡하던지요. 지네 엄마 생각이 나지 왜 안 나나요? 생전 모르는 남의 집에서 식무살이 하는 중이니 더 생각났겠죠. 내년부터는 내가 재상 차려줄게. 내가 까먹고 있거든. 미리 알려라 혜자야. 그러고 말았네요. 죽고 안 계신 부모 생각하는 마음에 제사상을 몰래 차리는 갸륵한 마음 가진 이런 딸을 두고 떠난 혜자 엄마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짓도 마음에 들고 사실 마음 같아서야 쭉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이제 19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한참 커나가는 젊은 사람을 도우미로 부릴 수 없는지라 저는 남편에게 타이어 공장 격리부에 취직을 시켜달라 말했습니다. 앞날 헤쳐나가게 해야죠. 글쎄, 이게 격리부가 막 더하기 빼기 하는 데가 아니거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보, 그냥 말이 격리부지.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며 어디 가서 돈 벌어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격리부 미스 김에게 내가 잘 부탁해 놓을게요. 잘 가르쳐 달라고. 저는 직접 구로동에 나가서 공장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어린 아가씨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제대로 방 부엌에서 씻을 수 있게 수도도 되고 부엌문이 단단한 그런 집이었네요. 식구 없는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독재였어요. 겨우 2년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정이 그렇게 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제 딸 또래인데 호롤단신. 아무도 없어서 마음이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아이와는 평생 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랄까. 그런 거요. 내 몸으로 낳은 딸녀는 싹수가 노래서 제가 감기를 알아서 와도 이마 한번 짚어준 적 없는 년인데 이 아이는 제가 혈압이 안 좋다고 현미밥을 해서 밥을 2가지 종류로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끼니마다 밥을 2가지 종류로 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성심껏 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혼자 몸이니까 이제 네 행동은 네가 책임져야 하고 너 자신 아니면 믿을 거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월급 받으면 무조건 반은 뚝 떼서 꼬박꼬박 적금 부어라. 10만 원 받으면 3만 원 적금, 3만 원은 다른 데 적금. 그렇게 살라고. 아줌마가 매달 김치며 쌀은 사장님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캐비넷하고 냉장고하고 밥통, 골로 저녁에 배달 올 거야. 이 돈으로 여기 시장에 가서 당장 필요한 것들 사라. 세숫대야 이런 것들도 말이야. 잘 때 부엌문 확인 꼭 하고. 나 이제 간다. 혜자는 공장에 잘 다닌다고 남편이 종종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과는 틀리게 더하기 빼기 그런 거는 원체 머리가 안 돌고 손맛이 좋아서 공장 식당 주방장이 데리고 일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혜자가 순천만 출신이거든요. 거기 여자들 손맛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2년간 저희 친정오빠도 혜자가 무친 꼬막 무침이며 홍어 무침 맛을 보고 여러 번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 친정오빠는 모처, 그러니까 고위직들만 찾아오는 요정의 메인 주방장이었거든요. 먹는 거에서 인심나고 먹는 거 잘 먹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느긋해지고 활력이 붙더라고. 혜자가 주방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 공장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10마디에서 8마디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 생산해내는 타이어의 수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야근시키려면 정말 그렇게 애먹었는데 야근 때도 밥이 기차게 나오니까 너도 나도 야근을 하려고 하고 다들 우리 공장에 이직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야근 수당은 당연히 나오고요. 야근이 풀가동되자 생산량은 3배가 되고 남편 수입은 엄청나게 붙었죠. 투자자들도 생기고요. 혜자가 제가 느꼈던 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게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 일주일 재료비 예산이 나오면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쭉 적은 다음에 뭐가 먹고 싶은지 묻는 설문조사요. 이게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대대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웃 공장들에게까지 퍼질 정도였다네요. 그렇게 혜자가 공장 직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공장 정평도 좋아지고 회사는 점점 커져나가고요. 한참 노사 분규가 심할 때라 공원들이 이직이 심하고 해서
공장주들이 속을 끓일 때였는데 우리 공장으로는 오히려 공원들이 오려고 안달이 나 있었어요. 음식 때문에요. 당연히 남편은 신바람이 나서 혜자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 들고 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만. 어디서 그런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그렇게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이제 19살이니까 몇 년 안에 빨리 시집이나 보내 궁리해요. 우리가 부모가 돼주어야지. 괜찮은 신랑감 좀 구해봐. 아직은 여자 시집 잘 가는 게 제일 출세라고 여기던 때였고 혜자는 중학교 졸업이라 앞날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럼하고 했고 사실 혜자와 같이 안 살고 제 딸 아니니 혜자는 이제 제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고 저는 딸내미 붙잡고 딸 신변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무렵에 동네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여고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여고생이 약을 먹은 소동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치를 떨었고 특히 딱 그 또래 딸 가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었지요. 그런 새끼들은 인간도 아니야. 뭐? 술 먹고 실수했다고?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남자는 남자가 제일 잘 알아.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거 할 정신이면 술에 막 간 거 아니라고. 술 취해서 지 사는 동네 골목에서 지 딸 같은 여고생에게 그랬다고? 그런 새끼는 콩밥을 먹여야 해. 당신 경위 단단히 챙겨. 남편이 안 그래도 저는 제 딸에게 신경이 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 고향의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혜자는 외당숙 아저씨가 그중 가까운 친척이라고 한 달에 2번은 당숙 아저씨 집에 갔다가 저희 집에를 꼭 오고는 했는데 2달째 안 오는 거예요. 와서 괜히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이불도 뜯어다가 발로 밟아 빨고 지 나름껏 보살펴준 제게 성의를 보인다고 하는 게 어찌나 기특하던지 오면 반드시 김치며 반찬을 싸들려 보냈고 용돈도 쥐어보내며 그렇게 오고 가며 지내던 애가 2달째 안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도 남의 집 딸이 그럼 그렇지 별 시답잖은 걸 자꾸 물어. 이렇게 얼버무리고요. 그해 4월 말 토요일에요. 퇴근하고 오라고 회사로 전화했더니 안 온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저요, 사모님 집도 청소해야 하고 김치도 담가야 하고 또 애가 오라면 오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요거 사. 너 손자리 나왔단 말이다. 너 이 자리 놓치면 후회한다고. 와서 사진도 보고 이야기나 들어. 꼭 와. 얼굴도 좀 보고 열무김치랑 오이소배기도 잔뜩 있어. 충주댁 아줌마가 담갔어. 가지고 가. 더덕도 있고. 사모님, 저요. 시집 안 가요.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전화 끊고 내일 일요일 아침 먹거든. 바로 와. 다음 날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글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자리가 나와서 안달이 난 저는 요게 하는 게 괘씸도 하고 혼 좀 내주려고 남편이 가지 말라는 걸 뿌리치고 반찬들 잔뜩 걸머쥐고 택시를 잡아타고 구로동을 갔습니다. 안에서 기척은 있고 부엌문은 안 잠겨 있어서 들어갔더니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했는지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네요. 아유, 이고사, 체하면 병원에 갈 것이지 얼마나 오래 체했으면 얼굴이 이래. 기미도 잔뜩 쓸고. 너 이게 뭐야 얼굴이? 어? 이게 뭐야? 너 담배... 혜자방에 잿더리랑 잿더리 속에 담배가 있는 겁니다. 어제 손님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 남자친구 있어? 애인 있어? 너 혹시... 방에 들어설 때부터 누워있는 폰부터가 느낌이 쎄하더니만
혜자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자꾸 고개를 외면하더니만요. 요것이 사고를 친 거구나 직감이 왔죠. 할 수 있나요? 임신이면 결혼시켜야죠. 제발 이상한 놈만 아니길 바라면서 혜자를 달랬어요.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하라고요. 워낙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시원시원하고 정스러울 뿐이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이같이 당황하던 애였어요. 장독 뚜껑 깬 걸 가지고 그냥 깼다고 하면 되는 걸 겁먹고서 끝까지 대답 안 하다가 저한테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아기같이 술술 부는 게 또 이 아이니까요. 아이같이 펑펑 울며 제 앞에 엎드려서 울더군요. 사모님, 저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10주래요. 저는 몰랐어요. 한번 그렇게... 그게...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중절해야지 어쩌겠냐. 공원 누구? 지난 겨울에 결혼한 김순남이지? 일조 조정이라는 그 잘생긴 놈이지? 지난번에 너 우리 집에 데려다 줬다는 그 놈이지? 제가 취조식으로 얼렁뚱땅 가져다 붙이자 이 어리숙한 것이 펄쩍 뛰는 겁니다. 큰일 나요, 사모님. 그렇게 엄한 데 뒤집어 씌우면요. 그러니까 누구야? 말을 해. 어떤 실업의 아들놈이 남의 아까운 처녀한테 일해놓고 결혼 안 한다니? 왜? 집안이 없다고? 내가 배경 대준다고 해. 중절을 하든 안 하든 상대방 심중도 모르고 혜자를 병원에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니 저는 애 아비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보고 별말을 다 했더니 나중에는 지도 지치는지 사장님이요 라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지도 몰랐답니다. 전체 회식할 때 못 마시는 술을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셨다네요. 주위에서들 공장장이며 조장들이 하도 공장 잘 돌아가는 건 주방 덕분이라는 칭찬들을 해주고 하니까 신이 나더래요. 깨보니까 자기 방인데 옆에 사장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자기를 데려다 주러 오셨다가 당신도 술김에 피곤해서 옆에서 잠드신 줄 알았다네요. 참, 기가 막히게도 그게요. 평소에 얼마나 믿거라 하고 딸같이 대해주시던 사장님이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하리라 꿈에도 모른 겁니다. 사실 자기 몸이야 자기 느낌으로 알죠. 놀라서 이불을 걷고 일어나 보니 방 안은 난장판이고 그때서야 느낌으로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싶고 앞으로 사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부터 앞이 캄캄하더래요. 제 남편인지 뭔지 아는 인간이 잠에서 깨고 옷을 입고 지폐를 몇 장 꺼내서 놓고 나가며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사모님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 라고 하더랍니다. 남자들 그 욕심, 젓가락들 힘만 있어도 기회만 되면 남의 여자 살을 탐내는 그 도둑놈 같은 신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집에서 딸같이 그리고 그 후로도 인연을 딸같이 대하던 아이에게 자기 딸보다 불과 2살 많은 아이에게 그럴 수 있는지 인간인가 싶은 그 배신감이 심하더라고요. 비록 다정한 부부 사이 아니어도 저는 남편을 믿는 게 있었으니까요. 바람을 안 피울 사람이란 걸 믿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나 저질 영화에서나 나오는 자기 집 도우미나 회사에서 자기 비서를 건드리는 인간 쓰레기가 제 남편이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확 떨어졌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요? 아닙니다. 제가 가장 분노했던 점은요. 몇 달 전에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펄펄 뛰던 인간이 그런 똑같은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건 우선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 내봤자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의 질투쯤으로 치부하고 넘길 걸 생각하니 남편에게 어떤 법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다는 제 단호함을 보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 제 양심에서요. 자식이 알면 어쩌려고 그랬나. 그 후에 어떻게 되건 그건 그 당시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전 준비할 수 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흥분한 감정을 품고 무턱대고 파출소부터 찾아갔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선생님, 가정 불안은 가정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댁 아저씨가 바람 피신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우선은 알겠으니까 돌아가셔서 남편분과 같이 의논해서 두 분이서 다시 오세요. 아니면 그 피해 여성분과 셋이 오시던지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남편 공장에 전화를 걸어서 남편과 통화를 하더군요. 제일 먼저 신원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남편도 저에 대한 마음이 확 돌아섰던 겁니다. 2년 식모로 부리던 여자애가 그렇게 소중해서 20년 가까이 산 남편보다 소중해서 일을 키우는구만. 그 입 좀 다물어. 인간 말종아. 너 3달 전에 동네 골목에서 사건 났을 때 뚫린 주둥이로 무슨 말 했어? 너 그 말 기억나? 잠시 흠칫하는 것 같던 남편은 어떤 심리인지 몰라도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내가 망신당할 것 다 당하고 뭐가 무서워서 하고 싶은 짓도 못해! 남편은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는 중년의 제게 아들을 바랄 수는 없고 뱃속의 아기가 아들일 확률이 50%인 해자 뱃속의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갈라서야 하나 차분히 생각을 되짚어 보았죠. 제일 걸리는 게 딸아이 앞날이더라고요. 한참 자랄 때이고 사춘기이고 또 무엇보다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낼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라는 치명타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의 반응은 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락이고 어른들 목소리 커지고 딸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그 모든 걸 다 알고도 우리 딸은 아침에 자기 먹을 밥 맛있게 뚝딱 먹고 자기 공부할 거 다 하고 자기 잘 거 다 자고 사춘기 소녀가 가졌음직한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왜 나빠? 그 언니가 자기 몸 간수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여자는 자기 몸 하나 간수를 잘해야 여자 아니야? 남자들도 많은데 술을 왜 마셔? 그리고 난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약 먹을 거야. 우리 반에 이혼한 집 있는데 그 아이 친구들이 빼돌리고 안 놀아. 나보고 그 꼴을 당하라고? 부모의 싸움으로 마음에 상처받아 어두워지거나 삐뚤게 나가는 것보다 저렇게 자기 의견 똑바라지며 자기 생활에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꿋꿋하게 지내는 건 다행이었지만 우리 딸이 혜자에게 가진 반감이 그렇게 어마무시 처절했다는 걸 한참이나 후에서야 알았네요. 그래서 이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겁나죠.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데요. 그 나이에 이혼해봤자 남들이 우습게 보기나 하죠. 한 집에서 각방 쓰고 남으로 살지언정이요. 문제는 혜자였습니다. 우선은 우리 집 핏줄, 어쨌거나 남편의 자식도 품고 있는 애였고 의지까지 할 데 없는 애였으니까요. 저만 보면 눈도 못 맞추고 대역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며 아무 말도 못하는 19살 먹은 아이가 가여워서요. 저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요. 씨앗은 부처님도 돌아왔는다고요? 그런데요, 그 씨앗이 딸또래였단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란 말이죠. 혜자야, 너는 아직 아이야. 그 아이 중절해도 돼. 너는 19살이고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발목 묶일 수는 없잖아. 네 인생 어떻게 할래?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어떻게 할래? 지야 뭐... 저는 무서워요. 저는 사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이 맹충아, 다른 건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면서 왜 이렇게 맹충이 짓을 했어? 어떡할래? 네 팔자 어떻게 할래? 내가 이혼 안 하면 넌 호적에도 못 올라 이거사. 에휴, 평생 첩으로 살 거야? 시어머니는 살판 나셨고 사실 시댁이 알아버렸는데 저 혼자 아이를 끌고 병원을 가서 중절을 하는 것도 못할 짓이었어요. 또 눈치를 보니 혜자 자신이 낳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요.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 다른 데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엄마 같은 사모님 밑에서 살고 싶어요. 밖에는 겁나요. 지랑 나랑 무슨 관계가 되는지도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천둥벌거숭이가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여자. 혜자를 마음으로 진실로 품어주는 부처는 될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나 어쩝니까? 이것도 제 팔자에 들어있으니 생긴 일일 테지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단독주택을 얻어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 큰 집이 된 겁니다. 혜자는 7개월 후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호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가 못 낳은 아들을 혜자에게서 본 제 마음, 여기다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 심정 알아서 짐작해 주세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이제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 아플 거야 있나요? 호중이가 2돌이 지나고 이사를 시켜 1시간 거리의 단독주택에 옮겨놓고 아이를 데려왔네요. 호적의 아들로 올라왔는데 호중이를 이제부터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호중이 자신을 위해서요. 매사 써느라니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 있는 제 딸이 그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는 혜자 언니가 낳은 아들 데려오는 문제만 중요하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두고 어떻게 수군거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학교 다니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하지? 말이야 왜 없었겠나요. 그러나 그 시절은 남편이 낳은 자식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게 흉이 되는 시절이었지. 그 아이 품어 키우는 건 그렇게 본가족 처자식에게 흉이 될 일이 아니었어서 저는 딸이 큰 상처를 입으며 자라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 딸은 시숙 이민 가시는 데 딸려서 어차피 그의 말에 미국 유학 절차를 밟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속도 상처가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짧았죠. 혜자는 처음에는 아기를 못 떼어놓겠다고 울고불고 하더니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밖에 돌아다니더니 차츰 나아지더군요. 요리학원에를 보냈거든요. 배우지 못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타고난 손맛이 있으니 그걸 믿은 겁니다. 오직 한식으로만 승부하려고 했어요. 요리학원을 1년 과정을 끝마치고 친정오빠에게 보냈습니다. 친정오빠는 정릉에서 고위직을 상대로 하는 요정의 주방장이었다고 앞에서 적었더랬죠. 거기는요, 팔도의 해산물이며 팔도에서 나오는 식재료의 총집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최고급 호텔 주방장들 스카우트에다가 쓰는 곳, 바로 거기에 보냈어요. 그냥 막일부터 주방 일을 시켜서 애 좀 가르쳐달라고요.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다 하고 죽어라 매달려 배워 이거사. 네 앞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헤쳐나가야 하잖아. 내가 백날 첫날 네 옆에 있어줄 수는 없어. 알아? 너는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너 혼자 살아야 한다고. 알아듣지? 호중이는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백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혜자는 거기에 나가고부터 날개를 단 것 같이 활짝 피더군요. 중학교 나온 자기가 그 요정에서 직장인들 월급 받으며 비록 시다발이 일망정 일을 하고 단단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에요. 무엇보다 소질이 있고 자기 취미에 맞는 일을 하니 행복했겠죠. 부디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는 있고 제 갈 길 가라고 빌며 지낸 시간이었네요. 제 바람이 소용이 있었는지 호중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집갔어요. 저희 집안 대를 이을 호중이를 낳아줬으니 위자료조로 요즘으로 치면 46평대 아파트 한 채 값을 쥐어줘서 시집 보냈습니다. 부디 호중이 있고 살라는 뜻이었어요. 내 친정동생이 중매를 서서 비슷한 요정의 주방장으로 있는 노총각에게 보냈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해서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피워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꺾인 꽃에 물을 줘 다시 살려낸 기분이 그럴까요? 혜자가 집에 남편 없을 때 마지막으로 아기 보고 간다며 들렸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이대로 가면 영영 못 볼 간음을 하고 온 것이지만요. 아기가 더 크면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요. 그때 마침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방학으로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요. 몇 년 만에 보는 혜자가 집안에 들어오자 소파에 앉아서 소설책을 읽다가 말고는 책을 탁 덮고 일어서서는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호중이는 여기에다가 두고 시집간다고. 혜자 언니? 새 출발하는 거야? 좋아, 가. 가서 잘 살아봐. 언니, 내가 지금 읽는 이 대하소설에서 그러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고. 우리 엄마가 당한 거 언니가 언젠가 당하지 말란 법 없잖아? 경희가 무슨 마음에 저런 말을 하나 그때는 짐작도 못했는데요. 집단에는 엄마 아빠가 각방을 쓰는 게 한 집에서 살기만 할 뿐 부부가 아니게 사는 게 엄마가 아빠한테 소박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호중이를 떠맡아 키우는 것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밝혀두어야겠는 게요. 호중이는요. 제 사막 같은 중년 이후의 인생에 태양 같은 존재였어요. 저한테 잘했어요. 세상에 엄마 있는 아이는 지 하나뿐이라는 듯 제게 밀착해서 한시도 옆을 비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와 엄마, 부모님이 다 자기를 예뻐하는데 부모님 당신들은 남같이 사는 게 가슴 아팠나 봅니다. 그럴 때 약자는 무조건 여자기 때문에 여자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 생모 닮아서 마음 씀씀이가 정이 많아 경이 키울 때 전혀 못 느꼈던
다사한 기쁨을 주는 아이였어요. 누구나 기분 좋게 해주는 아이 있죠? 왜? 제 아버지나 저나 오냐오냐 받쳐주니까 거칠 거 없이 자랐고, 그 거칠 거 없는데 자신감으로 뿜어져 나오고 겸손함으로 뿜어져 나와 어른들이 좋아하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온 날 경희의 질타를 다소곳이 듣고는 경희가 방에 들어가 버리고 한참 후 혜자는 일어나서 제게 절을 하더군요. 돈되게 이리 큰 죄를 짓고 갑니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사모님 속을 제가 시궁창을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드린 거 알아요. 사모님, 이 은혜와 보살핌, 제 머리칼 다 잘라 신발을 만들어드려도 모자랍니다. 염치 없지만 호중이 잘 부탁합니다. 사모님, 호중이 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혜자는 시집가고 딸 둘을 낳고 남편하고 고급 한정식집을 차려서 고위층만 고객으로 받으면서 아주 잘 나간다는 소식만 먼 풍문에 전해 들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거기 직장서 2년 다니다가 27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외국계 은행을 다녔는데요. 고위층 VIP를 전담하는 팀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더군요. 한국에 있었다면 망쳤으래 유학 잘 보냈던 것 같다고 혼자 만족해하면서 저는 오직 자식들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보는 재미로 늙어갔네요. 지 아버지가 허튼 짓 한 게 결정타였는지 결혼할 생각은 애초에 없어 보이는 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능력 있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라며 오히려 응원을 했던 것도 같아요.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거 한 가지 이유로 열심히 공부하던 호중이가 한국 최고 대학에 입학하던 여름에 온도가 34도, 35도까지 마구 치솟던 그의 여름에 타이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 타이어 공장이 있던 데가 신도시로 막 편입되고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한참이었는데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눈앞에 훨훨 타오르는 것 같은 여름날 오후에 타이어 공장 주방에 있던 가스가 터진 겁니다. 삽시간에 불이 옮겨붙어 바로 옆 상가와 바로 그 옆 아파트 한 동 다 지어진 것까지 옮겨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10분도 안 되어 옮겨붙고 붙고 결국 그 3층짜리 상가, 오래된 건물이라 보험이 안 들었던 그 상가는 우리 집에서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일구어 놓은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우선은 앞으로 장사까지 피해주면 안 되니 왼쪽에 있던 우리 상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팔아서 물어주고 다른 장사할 곳까지 물색해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더군요. 허무한 죽음이었지만 차라리 잘 되었죠. 남편같이 평생 모자랄 거 없이 살아온 사람, 그 후에 제가 겪은 가난 못 견디거든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터진 겁니다. 빈소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참 복잡해서 다 못 적겠는데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서로 간에 평생 지우지 못한 상처가 되어 그 이후로 밥 한 번 다정하게 먹은 적 없었거든요. 여보, 과일 드세요. 그런 말 한 번 건넨 적 없거든요. 그 이후로 20년 꼬박 각방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네 아들 내가 이렇게 키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그런 꼿꼿한 감정이 우선이었고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었겠지만 아마 경찰에 신고한 게 제일 컸고 상처가 되었겠죠. 서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20년을 둘 다 한없이 불쌍하게 한평생 같이 산 거예요. 그게 불쌍해서 울었네요.
저는 아들과 둘이 산동네에 옮겨 앉았습니다. 남은 게 있어야죠. 딸년 빈말이라도 지 사는 아파트로 들어오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물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를 모르나요? 자식 속은 그 자식 낳은 부모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딸년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또 아들 공부도 시키고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할 수 있나요? 호텔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보았네요. 제 딸년이 낯이 익은 어떤 놈과 같이 17층 룸에서 나오는 걸요. 결혼도 안 한 제 딸년이 혜자 남편과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1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제 앞을 지나가는 연놈을 제 두 눈 똑바로 보았어요. 처음에는 혜자 남편인 줄 몰랐어요. 며칠을 고개 갸우뚱거리며 생각해낸 끝이 혜자 남편이었네요. 호텔에서 딸년을 보고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내가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라고 대사를 하는 걸 듣고 알아채진 겁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딸년 아파트로 쫓아갔어요. 안에 있는데 안 열어주더군요. 이년아 문 열어. 네 애미 약 먹는 거 보지 않으려면 문 열어. 옆집에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문 열어 이년아. 잠시 후 문을 따주어 들어가니 연놈이 함께 있는 거예요. 혜자 남편은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자기 처지만 쫄려서 고개도 못 들고 한 구석에 서 있는 걸 내비두고 딸년을 다그쳤네요. 너 알고 그랬지? 너 저 사람 누구인지 알고 그랬지? 너 저 사람 누구인지 알아 이년아? 계속 대답 안 하는 경희와 계속 다그치는 저를 보다 못한 혜자 남편이 저기 장모님 저 이혼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장모님? 누가 자네 장모야? 이것은 아주 나쁜 놈이네. 어이 혜자 남편. 혜자가 이혼해 주던가? 자네 딸만 둘이라지 않았어? 혜자 이름이 나오자 거의 까무라칠 것 같은 혜자 남편은 그때서야 제 얼굴을 알아보는 모양이었어요. 결혼 전에 2번은 봤거든요. 오빠가 있는 요정에서요. 딸은 그때 이미 뱃속에 그 사람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참 무슨 이런 더러운 인연이 다 있나 싶더군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답니다. 그냥 고위층 손님들 모시고 고위층들 단골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집 사장과 손님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사이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사이에 혜자 남편인 걸 알았다네요. 우리 딸은 그때는 이미 외국계 대형 보험회사로 이직을 하느라서 더더욱 손님 대접할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딸년의 복수가 시작된 거죠. 아기를 가지고 혜자 앞에 나타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혜자는 남편의 상간녀가 제 딸인 걸 알고 두 말도 안 하고 물러나 주더랍니다. 그때 이미 귀골스러운 태가 온몸에 가득한 혜자가 엎드리다시피 그러더래요. 경희야, 잘 살아.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야. 아기 건강하게 낳고 잘 살아. 나는 오히려 홀가분해. 이렇게나마 빚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그래서 혜자하고의 인연은 정리됐고 자기는 지금 혜자 남편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네요. 이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앞에서 줄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사람이라고 더는 붙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참, 이나 내나 모녀지간 팔자 참. 경희야, 네 이름 부르는 게 이게 마지막이다.
경희야, 나도 한마디만 한다. 애미로 말이다. 잘 먹고 잘 살아. 너하고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자. 네 애미가 작은 댁 보면서 사는 거 보고 네가 똑같은 일 저지르는 걸 애미인 내가 봐야 하는 이 더러운 인연 끝내자고. 새끼 낳고 잘 살아. 호적은 되도록 빨리 파가라. 현관문 열고 나오는 절 붙잡지 않더라고요. 제 딸녀는 제가 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개뿐하게 정리가 났다고 생각하겠죠. 배다른 동생과 이제는 집만 될 애미를 떠안는 것보다요. 그게 제 딸년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2달 후 아들은 지 아버지 잃은 슬픔, 학교 선배들이 위로해준답시고 바다낚시를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바다에 가을 태풍이 불어서요. 하도 기가 막혀서 더러운 년의 팔자,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캐세라 세라,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요, 딸년 보험회사로 옮겨 앉으며 가족들 모두 들게 한 사망보험금, 아들 때문에 나온 사망보험금, 솔직히 그거 안 바랬다고는 못하겠네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심장 가운데가 긁히는 것 같아 목이 찢어지게 울면서도 나머지 노후 걱정은 안 되는 안온함, 그거는 있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네요. 제 나이 이미 70 가까워오고 솔직히 청소일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딸년이 가로챘습니다. 수령이 내 지 이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렇게 해놓으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배로 낳아놓은 딸년이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런 거 예상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죽지 못해 사는 그 감정 하나로 아침에 눈 뜨면 건물 청소하러 가고 일 끝나면 집에 돌아와 밥 한 술 끓여 먹고 그렇게 8년을 살았네요. 70 초반이 되고부터는 우리 달동네 바로 밑에 4층짜리 건물 청소하는 데로 옮겼어요. 나이 70 중반이 되고 저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죽으면 나타나 화장은 시켜줄 딸은 있지만요. 이제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먹고 살 길 막막하고 딸년하고 살아생전 머리카락 을 서로 보기도 싫고요. 이미 남된 지 오래인 친인척들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요. 나라에서 노인연금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는 없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청소일은 나가야 했으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절절하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밥 해먹는 것도 너무 힘에 부치던 어느 날에 막장에 햇살이 비추이더라고 어떤 은인이 반찬을 해서 문 앞에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장에게 알아보니 50대 중반의 어떤 여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동네에 혼자 늙고 계신 어르신들 명단을 달라 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료로 반찬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더래요. 일주일에 3번 가져다 놓는 예쁜 찬압에 가득해서 가져다 놓는 반찬은 실로 먹을만 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입맛 떨어지는 멸치볶음, 소시지 이런 게 아니라 홍어무침, 게장, 도라지 오이무침, 오징어 장조림, 각 제철나물, 겉절이, 각 젓갈무침 이런 식으로 우리 노인네들 칼칼하게 입맛 돌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도 노인네들이 절대 일어나 있을 수 없는 시간에 다녀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날은 도시락 가방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다른 뜻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제가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잘하는 재주, 음식 만들기를 해서 어르신들 식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참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이디어 아닙니까? 혜자요. 혜자가 공장에서 한 거요. 설문조사요. 저는 이 편지가 혜자가 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얼마 후에 반드시 기다려 얼굴 좀 보자고 결심한 대로 일찍 잤다가 새벽 2시에 깨서 대문 앞에서 기다려서 도시락 주인을 만났네요. 혜자였습니다. 혜자인지 제가 예감했던 걸까요? 음식 간하는 거 보고 눈치챘던 거 맞습니다. 인연줄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거요. 혜자는 저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울더군요. 사모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사모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모님? 사장, 아니지, 호주, 사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아하니 경희가 저희 집 소식은 끝까지 안 전해주었나 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혜자는 몸부림을 치며 울더군요. 호중이 25살만 되면 경희통에서 제가 찾으려고 했어요. 군대 갔다 올 나이니까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호중이 서울대학 갔었어요? 사모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을 만큼 받고 계속 찾아와 울 만큼 울고 그렇게 혜자가 푸닥거리하는 것처럼 북새통을 치를 때 말입니다. 저의 우울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돈태가 가득한 혜자 앞에 제가 이렇게 늙어서 건물 청소를 해주는 모습으로 들킨 게 한없이 초라했거든요. 솔직하게 적을게요. 저는 지에게 베풀었는데 베풀고 용서한 저는 이렇게 참혹한 지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게 상처를 준 혜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남에게 선행을 하는 자리에 가 있나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요. 이 우울증은 저의 입을 다물게 했고 먹는 걸 멈추게 하고 급기야는 달동네 바로 밑에 있는 육교 고가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철도길이거든요. 철도는 직행이잖아요. 새벽 3시 넘어서 집에서 나와 육교 난간을 붙잡고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 제 속에 있는 심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더는 살 이유도 없는 사람, 다만 아프지 않고 단숨에 숨이 끊어지길 그거 하나 바라고 서 있을 때 이제 조마조마 저기서 열차가 다가오는 걸 보고 있는 저를 뒤에서부터 다리부터 잡아 끌면서 뒤로 나자빠지는 건 혜자였어요. 두 팔로 제 양다리를 부여잡고 뒤로 자빠지더군요. 사모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사모님, 제가 은혜 갚을 시간을 주셔야죠. 제가 저희 집에 안 모시고 간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제 한없이 울다가 보니 저녁 10시잖아요. 미친년이. 사모님을 집에 안 모시고 오고 며칠째 사모님 집만 들락였잖아요. 미친년이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10시부터 집 청소해서 지금 이 시간에 모시러 온 거예요, 사모님. 제가요, 며칠 울기만 하느라 정신이 빠져서요. 제 다리를 끌어당기며 뒤로 나자빠져 하늘을 보고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혜자와 멀뚱히 서서 혜자를 보는 저를 이제 해가 희부염하게 밝아와 지나다니는 행인 서넛이
영화 찍는 거 아니냐며 보고 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늙은이는 저 멀뚱히 서 있는 저 옆였네. 저건 늙은이 쇼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서 조금 웃다 보니 한없이 죽고만 싶었던 우울증이 갑자기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혜자가 가자는 대로 집에 돌아와 혜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육교에 서 있던 행인 말대로 쉬하느라 피곤했던가 보죠.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고 나서 혜자가 하자는 대로 혜자네 집으로 옮겼네요. 너무 고단한 삶, 40 중반부터 겪게 된 마음고생, 이제는 좀 사람에게 기대서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혜자는 저를 금은부화가 든 단지 위하듯 떠받들고 있습니다. 혜자의 두 딸은 모두 베트남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으로 간 지 7년째래요. 잘 된대요. 혜자는 딸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말고도 그때 받은 위자료도 10억 가까이 되고 지가 벌이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하나 봅니다. 그걸 벌어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해다 드리나 보더라고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근데 그 한 달 500만 원 벌이란 게요. 혜자는 어제도 강화에서 조기를 내짝 들여왔는데 요즘 그걸로 굴비 만드느라 정신없어요. 옛날식 70년대식 모기장을 광에서 꺼내서 한참 거품질해서 빨아 말리더니 그걸 정원에 설치해서 거기 안에다가 말리는 겁니다. 그것만이요? 여름이면 호박이며 가지며 고지나물 말리죠. 가을이면 무 썰어서 무말랭이 만들죠. 양념장으로 발라내어 바로 배달하는 민어구이, 준치국. 준치는 손 많이 가는 생선이잖아요. 이걸로 국을 만들어내는 혜자의 솜씨는 가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혜자의 메뉴들은 쓸 게 너무 많은데 이야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넘기느냐면요. 한다 하는 대기업들, 그 가족 친지들, 대체로 우리 혜자 굴비하고 국, 탕, 밑반찬을 잡수십니다. 여기다가 딱 누구 기업이라고 누구라고 막 적고 싶으나 그분들 프라이버시니 못 적겠네요. 기업 회장님들이라고 입맛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어찌나 우리 음식을 찾으시는지. 저는 늙은이라 방해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 복지회관 가서 또래 놓친 애들에게 저 호강받는 거 자랑하는 재미로 삽니다. 딸 같은 씨앗에게 호강받는다고 부러워하는 여편네들 있는가 하면 속창아리도 없는 여편네 소리도 듣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뭐가 중한가요? 혜자의 진심을 제가 알고 제 진심을 혜자가 아는 게 중하죠. 지네 엄마 팔자 닮은 혜자의 팔자. 그러나 본가에 조강지처가 계신 뒤 내가 감히 어쩌냐 소리했다는 혜자 엄마 닮은 혜자의 천심을 제가 아는 게 중하죠. 여러분,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